60세가 넘은 시아버지가 매일 며느리를 목욕시켜 주었다. 그 행동은 온 마을을 들썩이게 했고 사람들은 경멸하며 악독한 말들을 속삭였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었다. 과연 순수할 수 있을까? 그들 사이에 단지 가족에만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조용한 희생을 알게 된다면 과연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할 용기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눈물과 관용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는 당신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강원도의 웅장한 산맥 사이 눈 덮인 언덕 기슭에 목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자연의 장엄함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았다. 하늘과 땅의 리듬에 익숙했다. 아침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오후면 난로 곁으로 돌아왔다. 그 오래된 목자의 집들 사이에 60년 가까운 세월을 조용히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박용식 씨였다. 그는 한때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운명의 잔혹한 손길은 아내가 외아들 민호를 낳은 직후 그녀를 앗아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박 씨는 마른 팔로 아들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민호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모든 사랑을 쏟겠다고 맹세했다. 가난 속에서도 부자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다. 민호는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강인하고 단단한 구석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이해했다. 낡은 옷을 꿰매느라 밤을 지새우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 밥을 굽는 날들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너무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고 언제나 성실하고 굳건했다. 하지만 민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한 소녀에게 조용히 빠져들었다. 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걷어 키운 고아였다.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이는 없었다. 다만 매서운 겨울날 숲속 소나무 뿌리 옆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다는 것뿐. 마을의 한 착한 여성이 수진을 데려와 키웠지만 삶은 그녀에게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수진의 양어머니는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수진은 마을 사람들의 선의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빨래, 직물 짜기, 나물 캐는 일을 하며 밥을 벌었다. 수진은 고난 속에서 자랐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언제나 강인한 의지가 빛났다. 그리고 그 눈빛이 민호의 심장을 뛰게 했다. 민호와 수진은 어릴 때부터 친했다. 둘은 소나무 숲에서 함께 자랐고 황금빛 보리밭을 뛰놀았다. 그들은 화려한 연애의 말이나 거창한 맹세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빛을 나누고 가을을 건널 때 손을 꼭 잡고 늦은 오후 난로 곁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민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대나무 바구니를 엮다가 그 말에 마른 손을 멈췄다. 그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냈다. 수진이도 좋은 아이지만 너희 둘 다 의지할 데가 없어. 앞으로 고생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누구 도움도 없이. 저도 그래요? 고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외롭게 살아왔지만 아들이 자신처럼 고독한 삶을 살길 원치 않았다. 그는 민호가 결심했다는 걸 알았고 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를 맞이하는 날 화려한 꽃가마도 새하얀 웨딩드레스도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다. 오직 울퉁불퉁한 흙길과 언덕을 넘어 작은 가을을 건너는 신부를 업은 신랑이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환호 속에서였다. 수지는 마을 여인들이 손수 꿰맨 전통 한복을 입었다. 그녀의 목에는 박 씨가 아내의 유품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수진이 시집가기 전 그녀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 이건 그 애 어미가 남긴 거다. 이제 너에게 주마. 너를 내 딸로 여긴다. 수지는 목이 메었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을 가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관습에 따라 신부는 신랑 집 방에서 조상께 예를 올렸다. 하지만 박 씨 집에는 변변한 것이 없었다. 조촐한 밥상의 삶은 달고기 한 접시와 찰밥 한 솥뿐이었다. 박 씨는 수진의 밥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가난해서 가진 게 많지 않다.
하지만 밥이 있으면 내가 한술 먹고 너희도 한술 먹는다.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라 부를 일을 가질 날이 올 줄 몰랐다. 박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는 뛰어난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들 곁에서 삶을 함께 짊어질 일을 원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수지는 박 씨가 차를 홀짝이며 앉아있는 팻마루로 나갔다. 아버지, 그가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한 번 더 불러봐.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박 씨는 웃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드물게 터진 웃음이었다. 그래, 이제부터 내게 딸이 하나 더 생겼구나. 강원도의 산바람이 불어와 상간의 특유한 추위를 몰고 왔지만 그 작은 목자의 집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수진이 며느리로 들어온 후 상이 슬기의 작은 집은 더 따뜻해진 듯 했다.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기도 전에 박 씨는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여 뜨거운 차를 우렸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한 모금씩 음미하며 아들이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늘 일찍 일어났다. 단단한 어깨에 호미를 메고 아내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살짝 미소를 띄었다. 민호는 항상 일찍 일어났다. 단단한 어깨에 호미를 메고 아내가 뒤에서 잇따라 부르는 소리에 살짝 미소를 띄었다. 민호는 항상 일찍 일어났다. 단단한 어깨에 호미를 메고 아내가 뒤에서 잇따라 부르는 소리에 살짝 미소를 띄었다. 민호야, 찰밥 좀 먹고 가. 배고프면 어쩌려고. 수진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며 손에 따끈한 찰밥 한 덩이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받고 그러다 자연스레 아내의 작은 손을 잡아 가볍게 쥐었다.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고프겠어? 박영식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이 패인 그의 눈가의 기쁨의 빛이 살짝 스쳤다. 이 집에 마침내 웃음소리가 울리고 여인의 손길이 가정을 돌보게 되었다. 삶은 고달프더라도 서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지는 부지런하고 빈틈없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직무를 짜고 닭을 키우며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매일 오후 박 씨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지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았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그녀는 잔에 물을 따라 그의 앞에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물 드셔서 속을 따뜻하게 하세요. 박 씨는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 민호 나 큰 복을 받은 거야. 수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늘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이 있었다.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밤마다 민호가 깊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기적을 빌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 가거나 가을에서 빨래를 할 때마다 무심코 들려오는 말들이 그녀의 귀에 스며들었다. 박 씨 집안은 복이 없는가 봐. 아들이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이가 없어. 수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남들은 결혼 1년 만에 소식을 전하는데 저 애는 그런 말들은 수진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들이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애썼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특히 이 시골 마을에서 후손이 없는 가정은 체면을 잃고 손해를 보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팻마루에 앉아 멀리 어두운 하늘에 걸린 흐릿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속상하지 않을까?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아내를 마주보고 그녀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때가 안 된 것뿐이야. 수지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바람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무서워. 언젠가 오빠가 나를 싫어할까봐,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민호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품에 끌어안았다. 바보, 넌 내 아내야? 내가 평생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같이 살아갈 거야. 알겠어? 그 말에 수지는 목이 베어 눈물이 조용히 남편의 어깨 위로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든 사회와 가정의 압박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음을 알았다. 박 씨도 마을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와 수진이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가 둘을 불러 세웠다. 눈빛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호야,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단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단지 너희 둘을 걱정하는 거야. 혹시 문제가 있으면 치료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원망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을 데리고 군에 있는 보건소로 갔다. 의사는 꼼꼼히 진찰한 뒤 두 사람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 씨의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보통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건강을 잘 챙기고 약을 꾸준히 먹으며 낙관적으로 지내면 됩니다. 그 말은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었지만 동시에 짙은 걱정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수진은 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누가 어디서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찾아갔다. 한약, 양약, 온갖 약을 다 먹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수진의 배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미가 없었다. 어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진은 조용히 툇마루로 나가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르고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하나둘 터졌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는 수진의 작은 몸이 어둠 속에 웅크린 모습을 보았다. 수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눈물을 훔쳤지만 그는 이미 다 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눈빛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네가 속상한 거 내가 알아.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바보, 네가 무슨 잘못이야? 누구도 너를 탓하지 않아. 나야 더더욱 아니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었다. 박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다독였다. 그의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팠다. 네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내 친딸로 여겨. 바깥의 헛소문에 무너지지 마. 운명이 그렇다면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운명의 진정한 시련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온한 날들은 수진의 희미한 기다림 속에서 흘렀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농사는 거둬야 발했고 일은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밭으로 나갔다. 그의 단단한 손은 호미를 쥐고 힘차게 흙을 팠다. 땀은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오빠,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수진이 밥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투덜거렸다. 민호는 웃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빠지긴 네가 너무 걱정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예전보다 피로를 더 느낀다는 걸 알았다. 최근 가슴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온몸이 차갑게 식고 숨이 무겁게 눌리는 날이 늘었다. 그날 태양이 한낮에 떠 있었다. 푸른 옥수수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든 호미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더니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그는 쓰러졌다. 멀리서 땔감을 지고 오던 박 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다. 아들이 땅 위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었다. 민호야, 민호야. 그는 땔감을 내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끊어질 듯 약했다.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왔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던 청년이 대낮에 쓰러질 거라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민호를 산 아래로 옮겨 군 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지는 달려와 남편이 들것 위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민호야, 민호야, 왜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 씨는 눈이 벌개져 떨리는 팔로 며느리의 어깨를 짚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가자, 얘야. 하얀 병원. 진한 소독약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다. 민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옆에 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기록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박 씨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환자 가족분들께 정말 유감입니다. 박 씨는 숨을 멈췄고 수지는 다음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민호 씨는 미안 말깁니다. 암세포가 이미 전이 됐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지는 가슴에 천근망은 무게가 얹힌 듯 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건강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고 저랑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박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었다. 목구멍은 바싹 말랐고 두 손은 떨며 꽉 쥐어졌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최대한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늙은 손으로 그의 마른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들아? 처음으로 수지는 박 씨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늙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후 며칠 온 집안은 민호를 살리기 위해 모든 돈을 쏟았다. 밭을 팔고 집에 있던 유일한 소도 팔았다. 박 씨는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누구든 찾아갔다. 수지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다. 한 숟갈씩 죽을 떠먹이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뺨에 묻혔다. 민호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하루하루 그는 더 마르고 숨은 희미해졌다. 격렬한 기침이 그를 괴롭혔고 수지는 그가 경련하지 않도록 그를 꼭 끌어안아야 했다. 수진아. 그의 쉰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수지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여 민호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민호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울지 마.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하지 마. 힘내야 돼. 우리 집에 갈 거야.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게.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렇지?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마지막 숨처럼 쉰 소리였다. 수진아, 너는 살아야 해. 나 대신 살아. 수지는 마구 고개를 저으며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놓으면 그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다. 안 돼, 나 버리지 마. 오빠 없이 나 어떻게 살아? 박영식 씨는 뒤에 서서 아들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꺼져가는 등불 같았다. 민호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해져야 해. 아버지한테 네가 필요해. 수지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하얀 이불을 적셨다. 민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더 이상 기침소리도 희미한 숨소리도 없었다. 병실에는 젊은 아내가 남편을 잃은 통곡과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조용한 흐느낌만이 남았다.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깨가 떨렸다. 그는 평생 수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외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아들의 침대 곁에 말없이 서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가버렸으니 우리 부자만 남아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민호야.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마치 떠난 영혼을 애도하듯. 민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상이슬게 작은 집은 무서우리만치 적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 이상 아침마다 울리던 민호의 웃음소리도 옥수수밭 사이를 오가던 건장한 모습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의 고통과 홀로 남겨진 젊은 아내의 절망만이 남았다.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고 창밖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피부는 창백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예전에는 수진이 밥을 짓고 집을 정리하며 민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박 씨는 며느리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 좀 먹어. 이렇게 계속 있을 순 없어. 수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박 씨는 젓가락을 쥔 손을 꽉 쥐며 한숨을 참았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수진아, 나도 아들을 잃었어. 그래도 살아야 돼. 너도 그래? 민호는 네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남편의 이름을 듣자 수진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손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아버지, 하지만 제가 살아서 뭘 해요? 박 씨는 침묵했다. 그런 질문에 그는 답을 몰랐다. 그가 아는 건 민호가 떠났어도 수진이 여전히 여기 있고 그가 지켜야 할 딸이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수진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처음에는 몸이 피곤하고 팔다리가 이상하게 뻣뻣해지는 느낌뿐이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뚜렷해졌다. 어느 오후 박 씨가 뒷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을 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겁에 질려 커져 있었다. 얘야, 왜 그래? 그는 달려가 며느리를 일으켰다. 하지만 수진은 제대로 설 수 없었다. 그녀는 떨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박 씨는 막연한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수진을 의자에 앉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건넨 물그릇을 잡지 못했다. 손이 떨리더니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수진은 흐느껴 울며 절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왜 이래요? 박 씨는 대답할 말을 몰랐다. 그는 점점 쇠약해지는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몸은 옷이 헐렁할 정도로 마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그는 수진이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져 걸을 때마다 떨렸고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수진을 군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다. 늙은 남자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환자 가족이시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네, 제 며느리가 왜 그런 겁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진 씨는 신경 및 운동 장애를 동반한 질환에 걸렸습니다. 드문 병으로 근육을 제어하는 기능을 점차 잃게 되어 결국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 씨는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치유할 방법은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애석한 눈빛을 보냈다. 이 병은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지금은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할 뿐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는 수진이 며느리로 들어오던 첫날을 떠올렸다. 늘 씩씩하고 부지런하고 미소 짓던 그 소녀를. 그런데 이제 그녀는 점점 약해지는 몸에 갇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은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짐작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영식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를 위해 죽을 끓이고 한 숟갈씩 떠먹였다. 밥을 먹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짐이라니,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너는 내 며느리야. 민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민호는 없지만 내가 있잖아.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눈물이 수진의 창백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그 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박 씨는 수진을 툇마루로 업어나가 맑은 공기를 쐬게 했다. 날이 추우면 그는 불을 지펴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밥때가 되면 한 숟갈씩 정성스레 밥을 먹였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수진을 목욕시키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박 씨가 그녀를 뒷마당으로 업고 갔을 때 수진은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 저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마른 어깨를 가볍게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딸이야. 지금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수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늙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바깥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수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수진이 걷는 능력을 잃은 후 상이 슬게 작은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매일 아침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밭으로 나가는 대신 며느리의 밥과 물 한 모금을 챙겼다. 늙은 그는 손이 굳었지만 수진에게 죽을 떠먹일 때는 단단했고 낡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가를 조심스레 닦았다. 처음에 수진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돌보는 걸 거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일으켜 툇마루로 데려가 맑은 공기를 쐬게 할 때마다 부끄러움에 목이 메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고 그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너는 혼자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손으로 이불 끝을 쥐었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걸 알았다. 그녀에게 의지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희생, 마른 어깨로 모든 걸 짊어지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처음에 수진을 목욕시키는 일은 그녀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저항하며 그를 밀쳐냈다. 몸이 약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박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속삭이듯 낮았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민호는 없지만 내가 여기 있어.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칼처럼 꽂혀였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창백한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품에서 흐느낄 뿐이었다. 처음에는 은밀한 눈길과 속삭임 뿐이었다. 박 씨가 수진을 툇마루로 업고 나갈 때마다 들렸다. 하지만 점차 악의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저거 봤어? 하루 종일 며느리 곁에 붙어 있어. 도대체 뭐야? 늙은이가 하루 종일 며느리를 안고 다녀. 누가 믿겠어? 민호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저렇게 붙어 다녀. 이 마을에서 누가 이상하다고 안 생각하겠어? 마을 곳곳, 시장에서부터 어른들 모임까지 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낯선 이들의 말이었지만 곧 친척들까지 박 씨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씨가 수진을 위해 따뜻한 물을 드고 있을 때 먼 친척인 초혜 씨가 집에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보기 안 좋아요. 남자랑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라 해도 거리가 있어야죠. 박 씨는 손을 멈췄다. 늙은 눈이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쉰 소리였다. 최 씨,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요? 최 씨는 냉소하며 팔짱을 끼고 기둥에 기대섰다. 내가 박 씨가 잘못했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온갖 소문이 다 퍼지고 있어요. 며느리를 안고 목욕시키고 매일 업어다니고 누가 봐도 의심할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상실을 겪었지만 이런 의심에 눈초리를 받을 줄은 몰랐다. 박 씨는 세계 탁자를 내리쳤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가 며느리를 안고 다닌다고 그런 말해보시오. 걷지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아이를 누가 돌보란 거요? 당신이요? 아니면 이 마을 누가 와서 도와줄 건가요? 최 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안 돼요. 차라리 도시병원에 보내서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더 큰 오해를 사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은 수지는 눈물이 베개 위로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박 씨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악의적인 말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박 씨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박 씨는 몸이 굳었다. 그는 다가가 침대 곁에 앉았다. 굳은 손이 수진의 작은 손을 잡았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게 둘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와 저를 그 말들에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흘렀다. 박 씨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는 아픔과 단호함으로 낮아졌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수지는 흐느껴 울며 늙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 삶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걸고 며느리를 지켰다. 박 씨와 수진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등 뒤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른 숲에 붙은 불길처럼 마을 전역으로 퍼졌다. 시장과 밥상에서 주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야. 며느리를 저렇게까지 챙겨서 매일 안고 돌보고 누가 저렇게까지 착할 리 없지.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 정말 꼴사납다. 그런 악의적인 말들은 마을을 넘어 지방당국에까지 퍼졌다. 익명의 고발장이 면사무소에 도착했다. 내용은 악의로 가득했다. 박영식 씨가 며느리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녀가 마비된 것을 이용해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당국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날 아침 박 씨가 수진에게 죽을 먹이고 막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마당에서 개가 짖고 발소리가 다급히 들렸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엄중한 목소리가 울렸다. 박 씨, 계십니까?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본소로 나오셔서 얘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박 씨는 몸이 굳었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공무원 복장을 하고 표정은 심각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수지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옷소매를 꽉 쥐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왜 온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마른 손을 꽉 쥐었다.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소문이 더 이상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무슨 일로 저를 면사무소에 부른 겁니까? 공무원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일단 저희와 함께 가시죠.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영식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낡아해진 옷을 추스르고 수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희미하고 쓰라렸다. 괜찮아,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조용히 그들을 따라 나갔다. 면사무소의 작은 방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다. 박 씨는 새 공무원 앞에 앉았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탐색했다. 중년의 남자, 아마도 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 왜 우리가 당신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박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합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 고발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한 글자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칼처럼 파고들었다. 다 읽고 난 뒤 그는 박 씨를 바라보며 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고발 내용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늙은 눈이 번뜩였지만 피하지 않았다. 저는 거의 60년을 살았습니다. 제게는 외아들 하나뿐이었죠. 그 아이는 갔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애는 병들어 꼼짝 못하고 스스로 돌볼 수도 없어요. 제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며 분노로 목이 메었다. 제가 그 애를 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 애는 제 아들 며느리이고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여기 끌려왔습니까? 방 안은 조용했다. 젊은 공무원 하나가 서류로 눈을 내리깔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박 씨, 우리는 당신을 의심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박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가시죠. 직접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날 오후 공무원 일행이 박 씨의 집으로 왔다. 산속에 외따로 자리 잡은 작은 목재집. 툇마루 앞에는 깔끔하게 쌓인 땔감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뼈만 남은 마른 몸, 무섭도록 창백한 얼굴. 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이 단정히 쌓인 선반 외엔 값 나가는 물건이 없었다. 한 여공무원이 다가가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진 씨, 박 씨가 당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깊은 눈빛 뒤 주름진 얼굴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감정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 말에 방아는 고요해졌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그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다. 팀장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맑아졌다. 그는 소박한 집과 박 씨가 며느리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른 이들에게 말했다. 더 조사할 필요 없어요. 돌아갑시다. 그들은 떠났지만 수진과 박 씨는 그곳에 서서 그들의 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들이 이해했구나. 수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마른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내가 다 견딜 수 있어. 네가 살아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가벼운 소나기가 내려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을 씻어내는 듯했다. 하지만 박 씨와 수지는 몰랐다.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당국이 떠난 후 며칠, 더 이상 박 씨와 수진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소문은 잠잠해졌고 마을은 고요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박 씨를 비판했던 최 씨가 조용히 그의 집 앞에 왔다. 그녀는 미안한 눈빛으로 서서 쌀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박 씨, 수진이랑 먹으라고 쌀 좀 가져왔어요. 좀 미안해요. 박 씨는 난로에 불을 지피다 잠시 멈췄다. 그는 최 씨를 오래 바라보다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누군가는 쌀 몇 대를, 누군가는 채소를 가져왔다. 심지어 몇 푼의 돈을 손에 쥐어주는 이도 있었다. 박 씨,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병 고치게 도와주세요. 아직 젊잖아요.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이 이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마을 이장의 결정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이장이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해친 소문에 잘못 동참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해야죠. 그 회의 후 모금이 시작되었다. 가진 게 적은 이는 적게, 많은 이는 많이 냈다. 며칠 만에 수진을 도시병원에 보낼 돈이 모였다. 출발하는 날, 온 마을이 나와 배웅했다. 모두가 당부했다. 가서 병 고치고 돌아와, 얘야. 박 씨, 걱정 마세요. 집은 저희가 돌볼게요. 수진은 차에 앉았다. 한때 원망했던 이들이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들임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박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힘내라, 알겠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던 희망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 도시에서 수진은 특수 물리치료를 받았다. 처음 며칠, 고통은 그녀를 포기하고 싶게 했다. 의사가 다리를 굽히는 연습을 시켰을 때 극심한 통증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땀에 젖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아버지, 저 못해요. 박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눈은 붉었지만 단호했다. 넌 할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이겨냈는데 이깟 고통이 뭐야? 수지는 흐느꼈다. 입술을 깨물고 힘겹게 다리를 조금씩 움직였다. 일주일, 한 달, 세 달. 박 씨는 매일 며느리 곁을 지켰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자선급식을 받아오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들에게 물었다. 늙은 그는 친딸을 지키는 아버지처럼 굳건했다. 수진이 서는 연습을 할 때 넘어질 때마다 고통에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질 때마다 박 씨는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 얘야.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일어섰다.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었다. 8개월째. 그날 아침 수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다리에서 힘을 느꼈다. 의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목발 없이 걸어보세요. 수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손은 의자를 꽉 쥐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함께한 아버지 박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힘껏 다리를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몸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박 씨가 달려왔다.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넌 해냈어. 수지는 흐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걸었다. 의사, 간호사, 같은 병실 환자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오직 박 씨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였다. 그는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처음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어린아이처럼 끌어안았다. 아버지, 저 섰어요. 걸었어요. 박 씨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잘했어, 내 딸. 그날 병실에서 모든 상실과 고통, 오해를 겪은 두 사람은 마침내 삶의 한 줄기 빛을 찾았다. 8개월의 힘겨운 치료 끝에 수지는 마침내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있던 연약한 여성이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고통 속에 무기력했던 그녀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일어섰다. 마을로 돌아오는 날, 낡은 버스가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렸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강원도의 푸른 산맥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솟구쳤다. 옆자리에서 박용식 씨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늙은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의 마음에 수백 가지 감정이 얽혀 있음을 알았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추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와 맞이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헐뜯었던 이들은 이제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와 연민, 그리고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다. 박 씨를 비판했던 초혜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수진아, 네가 다시 걸을 수 있다니 정말 기적이야. 사람들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어깨를 다독이는 손길은 감동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 환영의 기쁨 속에서도 수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욱신거리는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박 씨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마른 몸, 새하얀 백발, 하지만 이제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그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텐마루 앞에는 부녀만 남았다. 아버지, 수진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불렀다. 박 씨는 고개만 끄덕이며 바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돌아왔구나. 수지는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어린아이처럼 그를 끌어안았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 오늘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박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네가 잘 살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든 다 괜찮아. 돌아온 후 수지는 차츰 일상으로 돌아갔다. 걸을 수 있게 된 그녀는 가벼운 일을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미소가 다시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만 살 수 없음을 알았다. 박 씨와의 정은 혈육 같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새 가정을 꾸리고 남은 삶을 함께할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의 한 남자, 민호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재현이 그동안 조용히 그녀를 지켜봐 왔다. 어느 오후 그는 들꽃 한 다발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수진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말해.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하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수지는 멈칫했다. 그의 눈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가슴 속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재현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누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칼처럼 스쳤다. 그녀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있다. 하지만 박 씨는 어쩌지? 그날 밤 수지는 박 씨와 난로 옆에 앉았다. 뜨거운 차를 손에 쥐고 맴돌았다. 마침내 그녀는 망설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제가 만약 재혼한다면 저를 미워하시겠어요? 박 씨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늙은 눈으로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이 묻어났다. 미워?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아플 뿐이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아버지, 박 씨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아들을 잃었어. 너까지 죽은 듯 사는 건 원치 않아. 수지는 흐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제가 떠나면 누가 아버지를 돌봐요? 박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반평생을 혼자 살았어. 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니? 수지는 마구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혼자 둘 순 없어요. 혹시 저와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얘야. 나는 여기가 익숙해. 여기엔 민호와 그 어미의 추억이 있는 집이야. 다른 곳은 어울리지 않아?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박 씨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온화했다. 너는 행복을 찾아가. 나 걱정 마. 수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그의 옷을 적셨다. 그녀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임을 알았다. 떠날 수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원히 이곳, 평생을 바쳐 그녀를 지킨 아버지와 함께였다. 그 후 며칠, 수지는 박 씨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쓸었다. 매 끼니마다 그의 습관을 기억하려 애썼다. 아침에 뜨거운 차를 즐기는 방식, 젓가락을 왼손으로 드는 모습, 민호가 앉았던 빈 의자를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그녀는 모든 것을 새기고 싶었다. 곧 이곳을 떠나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수지는 짐을 쌌다. 가슴이 무거웠다. 박 씨는 텐마루에 서서 사랑과 아쉬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거든 건강 챙겨. 수지는 달려가 그를 마지막으로 끌어안았다. 아버지도요? 저를 잊지 마세요. 박 씨는 웃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떻게 잊어, 바보야? 그녀는 돌아서 채에 올랐다. 눈물이 흘렀다. 차가 움직이며 마당에 홀로 선 마른 뒷모습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아님을. 운명은 아직 그들을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수지는 새 삶을 찾았다. 수많은 고통 끝에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그날 청혼했던 재현과 함께였다. 그들은 강원도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렸다. 너무 가까워 옛 추억과 마주칠 일은 없도록. 수지는 남편과 아이를 얻었고 진정한 가정을 꾸렸다.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박 씨의 마른 뒷모습, 매일 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남편의 다정한 속삭임을 들으며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을 함께한 그를 떠올렸다. 혈연은 아니지만 모든 사랑을 쏟아준 아버지. 그녀는 궁금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어느 날 수진이 집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찾아왔다. 박 씨를 비판했다가 그녀의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기부했던 최 씨였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급히 의자를 대주며 초조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최 씨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 박 씨가 많이 아프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몸이 굳었고 쥐고 있던 그릇을 닦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왜요? 최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가 늙었지. 혼자 몇 년을 살았어. 요즘은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만 지내. 밥도 거르는 때가 많아. 다들 친척과 지내라고 했지만 그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셨어.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더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급히 짐을 꾸렸다. 재현이 일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울며 말했다. 재현, 나 고향에 가야 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재현은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도 같이 갈게. 수지는 멈칫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아 가볍게 쥐었다. 아버지는 너를 구했고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네가 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면 나도 함께할게. 수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남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다. 수지는 창가에 바짝 붙어 소나무 숲과 작은 가을을 바라보았다. 이때만큼 빨리 도착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집 문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차에서 거의 뛰쳐나왔다. 낡은 목재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예전 아침마다 박용식 씨가 차를 마시던 계단은 이제 이끼로 뒤덮였다. 끽끽거리던 목자의 문은 이제 훨씬 더 허약해 보였다. 수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눈앞에
낡은 대나무 침대 위에 박 씨가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쇠약해졌다. 백발은 새하얗고 피부는 주름졌으며 한때 날카로웠던 눈빛은 이제 흐릿하고 약해 보였다. 수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박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를 보며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지만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자 그의 눈이 붉어졌다. 수진아, 너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이 막혀 울었다.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박 씨는 약한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 딸, 네가 돌아왔구나. 그 순간 오랜 세월의 이별, 오해, 묻어둔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다. 재현이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박 씨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와 수진이가 의논했어요. 저희가 이곳으로 아예 옮겨와 아버지를 모실게요. 박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희가 왜 그런 결정을? 재현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 혼자 사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시고 자식들이 돌봐드릴 때예요. 박 씨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다. 아버지, 집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그 후 며칠, 작은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수진과 재현은 집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했다. 매일 아침, 박 씨는 더 이상 난로 곁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수진이 차를 따라주고 재현이 마을을 함께 산책하도록 도왔다. 한때 악담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다. 더 이상 누구도 수군대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다. 박 씨의 선한 마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어느 날 오후 강원도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박 씨는 수진을 불렀다. 그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만족해. 이 나이까지 살아서 더 바랄 게 없어. 수진은 그의 손을 꽉 쥐며 울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 사셔서 저희가 효도해야죠. 박 씨는 온화하게 웃었다. 효도는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 순간 그녀는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한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음을 알았다. 그가 그녀에게 준 사랑,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품은 사랑. 그리고 수년 만에 박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제 가슴은 정말로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박 씨가 수진에게 보여준 끝없는 사랑에 감동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면서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조차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때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습니다. 박 씨는 오직 며느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경멸의 눈초리와 천하의 악독한 말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준 사랑은 왜곡되어 독한 소문으로 변했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외로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 묵묵히 모든 것을 했고 수진에게 살아갈 기회와 이유를 주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정당함을 증명할 필요도 칭송받을 필요도 보답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단 한 가지는 수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것, 조건 없는 희생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박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면서도 독한 의심만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 같은 고통을 묵묵히 짊어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했을까? 이 이야기는 삶의 궁극적 진리가 선한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할 필요도 비난에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거나 잊힌 채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늦었을지라도 보답받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나 이해받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에 마음이 먹먹해진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건드렸다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